그러면 이 브레인스토밍의 장단점이 있는데, 자, 장점 봅시다. 집단 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구글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하죠. 창의성이 유발되면서 소수 의견이 유축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수량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대량 발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알게 함으로써 학습의 기회와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영향력이 높은 소수에 의한 지배를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종종 올바른 결론보다는 집단적인 합의에 신경을 쓸 경우가 많고,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는 개발될 수 있으나 아이디어를 구조화해서, 그러니까 그 표준 틀을 만들어서 어떤 그렇게 어떤 표준안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엉뚱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자유롭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엉뚱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제에 적합하고 복잡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하나의 장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보건기획의 주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보건기획의 주요 방법의 두 번째가 브레인스토밍 말고 명목 집단 기법이 있어요. 명목 집단 기법. 자, 명목 집단 기법.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노미널 그룹 테크닉, NGT라고 해요. 노미널 그룹 테크닉.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긴 해요. 근데 이들 사이에 말에 의한 토론이나 의사소통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모여요. 말이라든가 말 등의 의사소통이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하냐? 뭐를 이제 쓰라고 그래요. 뭐를 쓰라, 어떤 투표에 의해서 대안을 평가하는 거죠. 투표를 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뭐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요. 말이 없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집단이지 어떤 틀이라든가 어떤 뭐 이름이 없는 말 등의 의사소통이 없고, 일단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을 하긴 하지만 서로 말이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은요, 본질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구성원 상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수의 지배 현상을 배제할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논란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만 집착하는 경향이 배제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지식이 충분한 리더를 필요로 해야 되고요. 또 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여기에서 이제 이게 리스트 작성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이거를 서면 작성, 글로 작성하는데 좀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서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사전 정보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요. 의사결정 그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융통성이 적기 때문에 도중에 문제를 바꾸거나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죠. 자, 명목 집단 기법도 보건기획의 주요한 방법 중에 창조적 의사결정의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거.
일단 모이지만 말 등의 의사소통은 안 하고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이제 투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자, 델피 기법이라고 해요. 델파이 기법. 자, 이 델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델피 신탁에서 유래됐어요. 그리스의 이제 델피 신탁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리스의 지명이죠. 여기 그리스 성인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곳이 바로 델피 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법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1948년도에 그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랜드 연구소에서 이거를 이제 개발했어요. 미국의 랜드 연구소. 그래서 미래 예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편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참여해요. 근데 명목 집단 기법이나 브레인스토밍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대면이죠. 대면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비대면. 이거는 대면이지만 대면이 아니라는 거.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돌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편으로 설문지 돌린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장 공통적인 대안을 산출하는데 공통적인 대안이 안 나오면 다시 또 우편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 진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전문가들이 참여하니까. 어떤 문제를 이 델피 신탁에서 그리스 성인들이 모여서 미래를 예측했듯이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분석하는 데는 전문가 집단이 이 전문가 집단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맞을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전문가들을 기용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그래도 다른 일반인 집단보다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자료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하는데 그 집단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설문지 보내고 다시 모았다가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계적으로 반응에 대해서 도출해서 분석하고 종합한 하나의 조사 방법이죠. 그러니까 회의나 세미나 같은 전통적인 의견 종합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데 이제 착안한 거고요. 다시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피드백해요. 결과를 요약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여기에 따른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마지막으로 종합한 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일체의 대화 없이 피드백을 반복해서 아이디어나 대안을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갖다 주고 갖고 오고 피드백.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 그래서 보건기획의 주요 방법론에서 브레인스토밍 뭐 이렇게 명목 집단 델파이 기법이 있는데 이게 그 경영학의 기획에서도 들어가요. 저 경영학 모든 조직에서도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설문지를 반복 취합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만장일치로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인데 이 만장일치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을 보면은 자, 익명을 유지해요. 전문가들에게 익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한 지배라든가 집단 사고 현상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룹 싱킹 그런 게 이제 제거가 되고요.
또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동등한 조건에서 참여하게 되고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화를 추적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응답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문지에 응답할 수가 있는데 기록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남길 수가 있죠. 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편으로 요즘 보내는 것이 없죠. 그렇죠? 우편으로 보내는 게 거의 드물죠. 운영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고요. 속도가 느리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속도가 느림. 속도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요즘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응답자 상호 간의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면에 전적으로 의존하니까 의사소통에 제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필답 능력에 의해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응답자를 대면해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직접 보고 말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과, 그래서 전화로 많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그런 걸 모르니까. 눈으로 눈웃음 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쳐다보는 것과 보지 않고 전화로 하는 거하고 또 설문지 보는 거하고 그거는 전혀 어떤 왜곡을 또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필답 능력에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면서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고, 자, 응답 도중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이 되거나 이렇게 탈락이 될 수가 있죠. 탈락. 또 회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응답을 안 해주는,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뭐 어디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뭐 어디 멀리 떠나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응답자 상호 간의 어떤 아이디어가 상출될 경우에 어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서로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인터랙션을 안 하면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그거 하나만 만약에 이게 만장일치가 두 가지 대안이 나왔어요. 만장일치가 되는 게 두 가지 대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A 전문가는 O를, B 전문가는 X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뭐 엄청나게 이게 상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델파이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PPBS예요. 우리가 PPBS는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단기적 예산 플러스 장기적 계획.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기하려는 것이 바로 PPBS의 목적인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정책 결정이 고도로 집권화되고 또 환산 및 분석 과정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목표 관리가 도입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에 1973년에 PPBS 대신에 참여 위주의 목표 관리를 공공부문의 예산으로 도입했습니다. 자, PPBS하고 MBO가 들어가는 거. MBO. 목표에 의한 관리도 보건기획의 주요 방법, 창의적 의사결정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간트 차트예요.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작업량을 작업 일정이나 시간으로 견주어서 이제 평행선으로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계획과 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설계된 막대 도표, 바 차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그 일정 관리를 수평막대 형태의 도구로서 각 업무별로 일정의 시간과 또 시작과 끝을 그래픽으로 표시해서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 기법. 이거는 그 이름 그대로 헨리 간트가 자신이 고안한 차트를 엔지니어링 매거진에 발표해서 이걸 간트 차트라고 했습니다. 생산 재고나 원가 관리에 이용을 하고요. 이게 그 간트 차트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성이 쉽고 작업의 어떤 진척도를 그래프로 알기 쉽게 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퍼트하고 CPM이 나옵니다. 퍼트하고 CPM.
자, 퍼트하고 CPM, PERT, CPM. 이거는 그 보건이나 혹은 의료에서 많이 쓰는 게 PERT하고 CPM이에요. 그래서 PERT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뷰 테크닉.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뷰 테크닉. 자, 그러면은 뭘까요? 이게 프로그램을 이밸류에이션 해갖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면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 관리, 통제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PERT라고 하는데 PERT가 작업망, 또 체계 모형, 또 프로그램 평가 기법 혹은 평가 검토 방법이라고 불러요. 퍼트. 그러면 CP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CPM은 하나의 추정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추정 시간 CPM. CP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추정 시간.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세 개의 기대 시간을 보는 거. 그래서 PERT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확률적인 방법에 의해서 활동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는데 CPM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하나의 값을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활동의 소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그 사항을 추정해요. CPM. 그래서 CPM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이제 요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 시간을 절약하는데 CPM을 그 임상에서 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압배라고 그래갖고 맹장염, 충수염이 굉장히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우리나라 아펜딕토미, 충수절제술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응급이죠. 이게 그냥 놔두면은 빰빼라고 그래갖고 복막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3차 병원에서는 이걸 안 해줍니다. 2차 병원에서 수술을 해요. 3차 병원은 고난도, 중증의 환자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막염이 되기 전에 다 중소병원으로 다 보내요. 이런 건 레전트 2년 차도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라고 그래갖고 패스웨이 메서드라고 그래갖고 만약에 첫 번째 해갖고 환자가 들어와서 뭐 금식하는 시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정맥 주사. 그럼 소요 시간 해갖고 금식시키고 정맥 주사 놓는 것이 뭐 10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피부위생. 배 부위니까 거길 갖다가 이제 면도날이라든가 아니면 포비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이런 거 뭐 5분. 그 다음에 통증 사정이라고 있어요. 복부 사정. 이거는 뭐 수술실 들어가기까지 뭐 한 10분 이런 식으로. 병원마다 이거는 다 달라요. 그러면 압배와 관련된 거, 맹장 수술과 관련된 거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 하나의 추정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PERT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제 좀 뭐랄까 A에서 B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기대 시간이 있다라는 거. 좀 복잡할 수가 있죠. 그래서 PERT하고 CPM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 같은 패스웨이 메서드 혹은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작업 체계 모형보다는 주경로 기법으로 부른다라는 거. 주경로 기법. 그래서 최저간의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대부분 그 병원에서는 생명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골든타임 있으니까 그거를 몇 분, 몇 초 안에 뭐 이렇게 갖고 상당히 단축을 많이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디시전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마디가 있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에 따른 기대이익이 있고 기대이익은 상황에 따라서 기대이익 1, 2, 3 확률이 들어가요.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각 대안과 관련되는 부수적인 결정까지도 미리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업 집행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치 나뭇가지처럼 결정이 가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정이 가지를 이루면은 거기에 이해되기 쉽게 표시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모여서 토의하기가 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게임 이론이 있는데 게이밍 시뮬레이션, 게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미래 예측 방법에 시계열 분석이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예요. 말 그대로 타임을 분석하는 거예요. 질적인 예측 방법이고요. 이거는 과거 경험이나 사례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데 비해서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축적된 경험 자료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축적된 경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게 바로 시계열 분석이고, 또 하나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있어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통계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독립 변수라든가 종속 변수 간의 함수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브레인스토밍 꼭 알아두시고, 뭐 명목집단 기법, 델파이 기법,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PPBS도 가끔씩 나왔고, 간트 차트도 이제 한두 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보건 기획의 주요 방법을 알아봤으면은 보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서 보면은 우선순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 사업을 할 때는 기준이 가야 돼요. 기준, 준거. 어떤 표준이 돼야 되는데 많이 쓰이는 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BPRS가 있습니다. 자, BPRS는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거는 절대적 기준이 돼요. BPRS는 절대적 결정 기준이 되는데 Basic Priority Rating Syndrome. 자, Basic Priority Rating Syndrome. 건강 문제의 절대적 크기에 따라서 베이직이라고 그랬어요. 건강 문제의 기본적인 절대적 크기. 건강 문제의 상대적 크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 그래서 보건사업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보건사업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헬론과 피켓이 개발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헬론 피켓 메서드라고 하는데, 자, BPRS는요, A 플러스 2B 곱하기 외워둬야 돼요. A 플러스 2B. 자, A 플러스 2B 전체 곱하기 C. 요 공식이 들어가요. A 플러스 2B 곱하기 2C. 곱하기 전체에 대해서 C를 곱한다. 자, 그러면 A를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건강 문제의 크기예요. 건강 문제의 크기. 그러면 2배가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자, 건강 문제의 심각도예요.
건강 문제의 심각도, 건강 문제의 크기. 건강 문제의 심각도에서는 곱하기 1을 2를 해요. 건강 문제의 심각도. 그래서 이게 10점 만점, 이게 1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보건사업의 효과성.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보건사업의 효과성이 이제 곱해지는 건데, 그러면은 BPRS의 만점은 뭘까요? 이게 10점 만점, 이게 10점 만점, 이게 10점 만점이니까 1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100점 만점. 자, 100점 만점, 그러니까 300점 만점이죠? 요거니까 300점 만점. 300점 만점. 3개니까 A, B, C 해서 300점 만점. 10 더하기 2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300점 만점. 이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건강 문제의 크기를 봅시다. 건강 문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건강 문제를 지닌 인구의 비중을 예로 들었을 때 25% 이상이 9에서 10 점수가 10에서 24.9는 7에서 8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의 유병률, 급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을 봐요. 급성질환은 감염병 같은 거는 발생률이 중요하죠. 얼만큼 환자가 발생됐는지. 만성질환 같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을 봐요. 유병률이 뭐죠?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상황. 지금 유병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나 음주 부족,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올바르지 못한 식사 습관 같이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건강 행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에서 10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건강 형태 간의 우선순위를 판별하기는 어려워요. 건강 형태를 지닌 사람의 비율로 건강 문제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해요. 그래서 건강 문제의 크기에서는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보고 만성질환은 유병률을 보지만 그러니까 만성질환보다는 급성질환이 더 이제 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의 그 심각도를 봅시다. 시어리어니스, 긴급성, 중증도, 경제적 손실, 타인의 영향. 여기서 보는 게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얼만큼 긴급한지. 건강 문제의 심각도. 그 다음에 중증도. 그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 경제적 손실은 타인의 영향을 얼만큼 미치는지. 이게 바로 건강 문제의 심각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긴급성 봅시다. 문제가 긴급한 정도. 발생한 사망이나 어떤 사망의 경향, 발생이나 사망 경향, 또 주민 입장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볼 수가 있고요. 중증도를 보면은 생존율, 조기 사망률, 또 장애 정도, 잠재 수명 손실 연수를 볼 수가 있어요. 타인의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집단 혹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손실 외에 사회적 영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 문제의 이제 심각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효과성은 뭐가 있냐면은 보건사업의 효과성, 개입 추정 효과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방접종. 예방접종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업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추정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업의 효과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체계적인 논문 고찰이나 아니면 여러 개의 논문을 갖다가 그 결과를 분석하는 메타 분석을 하는데 메타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해서 추정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의 어떤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계속 확보되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 건강 문제의 어떤 그 BPRS 점수 계산을 위한 이제 작업지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건강 문제 또 요소가 들어가고요. 또 BPRS 이걸 들어가면서 각각의 A와 B하고 C를 각각 A, B, C를 0에서 10점, 이것도 0에서 10점, 이것도 0에서 10점 점수를 매겨갖고 어디? 여기에다가 곱해서 만점은 300점 만점이 된다라는 거. 300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BPRS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PRS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건강 행태의 크기를 측정함에 있어서 기준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증진 사업에서 건강 행태의 문제가 건강 문제 크기 A,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질병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BPRS거든요. 질병 간의 우선순위. 이걸 갖고 질병 간의 우선순위를 보는 것. 근데 이 질병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려면은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보고 급성질환을 발생률을 보고 점수를 매긴다고 했어요. 건강증진 사업의 경우 우리가 정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대상의 질환이 아니라 건강 행태이죠. 건강 행태이기 때문에 BPRS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건강 문제의 크기 계산표는 원래 질병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 문제를 지닌 인구의 크기가 25% 이상이면은 9점 또는 1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올바르지 못한 식사 습관과 같은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건강 문제 행태는 뭐예요? 다 거의 대부분 9 또는 10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건강 행태 간의 우선순위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건강 행태 간의 우선순위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흡연이 더 클 수가 있고요. 누구한테는 음주가 더 클 수가 있고 운동 부족, 올바르지 못한 식사 습관 다 나름대로 다 크긴 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 건강 행태 간의 우선순위를 판별하기가 어렵고 이런 건강 행태를 가진 사람의 비율로 건강 문제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건강 문제의 크기 어떤 계산표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건강 문제를 지닌 인구수하고 건강 문제 크기가 불일치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흡연자 1000명이 초래하는 질환의 크기가 음주자 1000명이 초래하는 질환의 크기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흡연자와 음주자의 문제 어떤 수를 갖고 음주자의 수를 갖고 흡연과 음주에 의한 문제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비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행태에 의한 문제의 크기는 어떤 특정 행태가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의 크기를 계산해서 비교해야만 해요. 흡연의 경우 폐암, 또 식도암, 구강암, 방광암도 일으킬 수가 있죠. 함께 고려해야 되고 또 흡연은요 심혈관계 질환도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면 간상동맥 질환이라든가 어떤 동맥 어떤 그 심장 질환과 관련된 간상동맥 경화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흡연도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BPRS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건강 행태와 질환 간의 역학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역학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나라는 건강 행태가 어떤 질환을 얼마만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역학적 자료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BPRS 방식을 이용해서 건강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러한 역학적 자료의 부족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강 행태에 의해서 야기되는 질환의 심각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 행태와 질환.
자, 건강 행태와 질환 간의 관계. 역학적 자료가 부족해요. 예를 들면 흡연에 의한 폐암 인구. 그 다음에 흡연 말고도 폐암을 일으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미세먼지, 그쵸? 그런 것도. 근데 미세먼지에 의한 폐암, 뭐 역학적 자료 없어요. 일단 질병이 일어나면 그 질병을 추정을 해갖고 질병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코호트 조사도 필요하고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일어나진 않죠. 장기간에 흡연을 한 사람들이 폐암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담배 흡연을 하는 사람이 폐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 다른 암을 다 일으킬 수가 있는데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그 흡연과의 관련성이 물론 높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또 다른 뭐 어떤 미세먼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가루를 마시는 사람들, 뭐 규석이라든가 뭐 그런 거, 뭐 규폐증.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만 인구가 당뇨하고 연관이 있다면은 그 비만 인구와 당뇨의 발생률이라든가 유병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학 자료가 상당히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역학적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 문제 어떤 형태가 어떤 건강 행태가 어떤 질환을 얼마만큼 초래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점수 부여에 있어서 기획과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치 자료를 이용해서 물론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건강 문제 심각성 지표 중 일부나 혹은 사업의 효과성 판정에 대한 점수 부여는 자기가 기획과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흡연 혹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흡연도 있지만 음주에 의한 암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운동 부족에 의한 암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흡연이 더 심각하다. 그럼 흡연에다가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운동 부족이 더 심하다. 아니면 먹는 행태에 뭐 음주가 더 암을 더 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다가 더 건강 행태에다가 주관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PER이라 펄이라고 하죠. PAR. PAR. 보완하는 거. 보완한 프로그램. 펄이라고 그래갖고 PARL. 펄. BPRS를 계산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보건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을 어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 PARL, 펄. 자,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어떤 장기 계획이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 PARL 봅시다. P 곱하기 E 곱하기 E 곱하기 A 곱하기 R 곱하기 L. PARL에서 각 평가마다 0점 또는 1점을 줘요. 0점 또는 1점을 주는데 propriety 해갖고 이건 뭐냐면 적절성이에요. 적절성. 그래서 해당 기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가.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economic, 경제적인 타당성을 보는 거예요. 경제적 타당성. 문제 해결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acceptability, 수용성, 지역사회나 대상자들이 수용할 만한 것인가. R, resources, 자원의 이용 가능성.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나 자원이 풍부한가. L,
legality예요. 사용의 그 내용이, 사업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P는 적절성, P는 적절성, E는 경제적 타당성.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성, resources, 자원의 이용 가능성. 그럼 L은 뭘까요? 법적. 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적법성, 사업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각 평가 항목에 0점 또는 1점의 점수를 부여한 뒤 5가지 항목의 점수를 곱해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5가지 평가 항목 중 하나라도 0점이면 어떨까요? 이게 다 곱하는 거잖아요. 여기 다 곱하는 거죠. P 곱하기 하나라도 0점 있으면. 이게 0점에서 1점이니까 점수가 꽤 낮죠? 하나라도 0점이면 0점이에요. 그럼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펄입니다. 펄. 그래서 요 PARL의 적절성,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뭐 적절성, 적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용성, 자원의 이용 가능성, 적법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PARL입니다. 자, BPRS, 그 다음에 PARL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많이 틀려요. 학생분들이 많이 이제 틀려요.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각각의 대표적인 줄임말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그 3번째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BPRS하고 펄을 봤는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BPRS의 문제점에서 그 우선순위 결정을 보완하는 게 펄이었어요. 그래서 BPS가 첫 번째 큰 하나의 항목이고요. 두 번째 큰 항목이면 브라이언트 기준이 있어요. BPRS 첫 번째가 BPRS가 있는데 BPRS를 보완하는 게 펄이 있다. 자, 브라이언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처음으로 체계화해서 제시한 사람. 그래서 4가지 기준에 대한 어떤 측정 방법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브라이언트의 4가지 기준을 뭐가 있냐면 보건 문제의 크기,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브라이언트가 제시하기 보건 문제의 심각도, 보건 문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보건 문제의 관리 가능성.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그 기술적 해결 가능성 혹은 문제의 난이도, 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의 관심도 혹은 주민의 관심도예요. 지역사회의 관심도 혹은 주민의 관심도. 자, 브라이언트 기준. 우리가 BPRS를 배웠고 보안 과정으로 PALR, 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트인데 브라이언트의 4가지 기준에서 BPRS 같은 거는 건강 문제의 크기였죠. 건강 문제의 심각도하고 보건사업의 효과성, 요거를 봤는데 브라이언트는 보건 문제의 크기, 그 다음에 보건 문제의 심각도하고 보건 문제의 관심도하고
보건 문제 관리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측정 방법이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 네 가지를 봤다라는 거. 그래서 보건 문제의 크기는 유병률을 볼 수가 있죠. 보건 문제의 심각도, 보건 문제 관리 가능성, 기술적 해결 가능성, 문제의 난이도. 이건 문제의 난이도가 또 들어가요, 여기에. 지역사회의 관심도, 지역 주민의 관심도. 브라이언트 기준,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가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있어요. 골든 다이아몬드 모델. 황금. 자, 우리가 금이면은 참 다이아몬드가 황금 다이아몬드. 그래서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 보건 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또 변화의 경향, 보건 지표의 상대적 크기하고 트렌드, 변화의 경향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상대적 결정 기준에 속해요. 상대적 결정 기준. 메릴랜드주에서 했어요. 상대적 기준.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여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은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을 보면은 여기에 그 두 가지 기준을 그러니까 사분면, 그 좌표 평면을 나타내는데 이분법으로 좋음, 나쁨으로 표시하지 않고 3점 척도, 좋음, 같음, 나쁨. 좋음, 같음, 나쁨.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대부분 절대적 기준 하면은 좋음하고 나쁨으로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하는데 여기에선 세 가지. 3점 척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떤 사분면 분석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할 주요 건강 문제와 보건 지표를 선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건 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본다는 거예요. 보건 지표의 상대적 크기. 트렌드. 어떤 경향을 본다는 거.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 크기와 경향을 본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것을 미국 전체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점 적도 주가 좋다. 어떤 주는 같다. 어떤 주는 나쁨. 이런 걸로 표시를 하는 거죠. 미국은 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황금 다이아몬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 이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자료만 확보되어 있으면요, 쉽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과 국가 전체의 보건 지표라든가 자료 및 과거의 변화 경향,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적합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미국은요, 건강 형평성이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없고 민간보험이 우세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치료를 하기에는 좀 치료를 받거나 그런 데 있어서 형평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상대적 결정 기준의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치가 있습니다. 패치. 자,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라고 그래갖고 P 자, 대문자예요. PATCH. 패치,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CDC가 지역보건위원회 보건사업기획지침서, 보건사업기획지침서로 개발한 거. CDC,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를 CDC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역 주민의 주인의식과 파트너십에 의한 주민 참여,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강조해서 지역사회에 동원을 한 다음에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우선순위 결정과 대상 집단을 결정한 다음에 중재 전략 개발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 문제 이것도 건강 문제의 중요성과 이것도 하나의 보면은 어떤 경향, 건강 문제의 중요성. 이게 바로 패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